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1차에서는 나오기 좀 어려운 개념들이 조금 있어요. 무슨 합병 포합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은 1차에서는 건드리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1차용 강의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걔네들 건드려버리면은 뭐 얘기해도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고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2차 때 공부할 거예요. 세무액에서 문제도 있고 2차 때 공부를 할 거고 1차 때에서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거에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서 확실하게 잡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디테일한 거, 구석진 거는 1차 때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합병 포합 주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굳이 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게 뭐냐면 적격 합병 요건. 그럼 도대체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이하게 한쪽은 무조건 순자된 양도차익 빵으로 하고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을 합병법인 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쪽에서 조금씩 나중에 과세할 거냐, 도대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적격합병의 요건인데요. 그 요건이 지금 4가지가 있어요.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4가지 나와 있죠. 사업 목적의 합병, 지분의 연속성, 그 다음에 사업의 계속성, 그 다음에 고용승계 해가지고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적격합병 요건의 첫 번째, 사업 목적의 합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 목적의 합병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이게 최소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법인끼리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던 법인끼리 합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 목적의 합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끼리 합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걸 보는 겁니다. 적격합병의 요건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던 법인들이 합병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던 법인끼리 합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지분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 지분의 연속성이 요건이 2가지가 있어요.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요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적격합병은 그대로 데리고 오는데 주주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산도 그대로, 그리고 직원들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분의 주주들을 그대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법인의 주주들을 보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막 많잖아요. 주식 사고 팔고 이런 주주들까지 어떻게 그대로 데리고 와. 그런 주주들까지 그대로 데려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데려오는 거냐면 일정한 지배주주를 데려와야 돼요. 그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데 그냥 지배주주들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일정한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그룹이에요. 자, 그럼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건지 잠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351페이지 가로 5번을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의 범위가 나와요.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에서 그러니까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자와 그 자의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해가지고 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지배주주 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1번에 친족 중에서 사촌 이상의 혈족과 인척.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자, 그래서 국기법상 특수관계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사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제외하라고요? 사촌 이상의 혈족과 인척을 다 제외하라. 즉 3촌까지만. 촌수로 따졌을 때 3촌까지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6촌까지의 혈족과 사촌까지의 인척을 우리가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다 합해가지고 지배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지배주주, 이 사람들을 다 합병분의 주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합병분의 지배주주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특정한 자의 6촌 이내 혈족과 사촌 이내 인척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누굴 빼요? 사촌 이상의 혈족과 인척을 다 빼. 그러면 이 특정한 자의 몇 촌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3촌까지만, 촌수로 3촌까지만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정한 지배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더 가까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배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3촌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또 이 안에 합병 등기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1% 미만이면서 엔드 시가로 평가한 지분가액이 얼마 미만? 10원. 1% 미만이면서 엔드 시가로 10억 원 미만 인사가 이 안에 또 있어요? 얘네들은 또 빼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무리 3촌 이내라 할지라도 지분이 얼마 안 되면 또 걔네들은 또 빼는 거예요. 3번은 기업 인수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부인의 지배주주 등인 자 있는데 여기 안에 인수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인수목적으로 기업 인수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인 지배주주가 또 있다면 걔네들을 뺀다는데 그거는 잘 몰라도 돼요. 뭔가 아무튼 특정한 지배주주가 하나 있는데 인수목적의 회사하고 합병했을 때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뺀대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배주주들은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회사 피합병 부분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주들, 그런 지배주주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특수관계자, 그 안에서도 너무 지분이 얼마 안 되는 또 빼고 가까운 사람, 요 사람들만 뭐가 된다고 일정한 지배주주가 돼요. 자, 그러면 자, 내용을 볼게요. 지분의 연속성은 이쪽에 이제 피합병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합병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부채가 합병법인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합병법인이 그에 따른 대가를 주는데 일단 얘의 주주들을 적정합병이 되려면 누구의 주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합병법인의 주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대가로 돈으로 줘야 돼요? 주식으로 줘야 돼요? 그렇죠. 합병 대가를 줄 때 그 합병 대가는 합병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합병 교부금으로 줄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합병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합병 교부 주식, 합병 교부금.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합병 대가라고 하는데 그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80% 이상이어야 돼요. 합병 대가 중에 합병 대가는 뭐하고 뭐로 줄 수도 있다고요?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병 대가로 주는 그 금액은 몇 퍼센트 이상이 주식이어야 된다고요? 이 중에 얘가 80%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합병 대가로 지금 1,000원을 주려고 그래. 1,000원을 주려고 그러면 주식을 80% 이상, 최소한 주식은 800원, 얘는 200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줘도 되는 거죠? 아무튼 80% 이상이면 되니까.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 피합병분 주주가 합병분의 주주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1번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서 엔드 지분의 연속성의 1번은 얘가 얘한테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을 얼마 이상 주면서 80% 이상을 주면서 엔드 그러면 이 준 금액이 피합병분의 누구한테 가는 거죠? 피합병분의 주주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합병분의 주주가 누가 있다고요? 지금 얘기한 일정한 지배주주와 그 이외의 자가 있겠죠. 그냥 지배주주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 지배주주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분이 좀 있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한 지배주주라고 하는데 얘가 있고 이거 이외의 주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럼 얘네들한테 총 얼마를 주는 거죠? 지금 총 얼마를 주는 거죠? 지금 주주들한테 1,000원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식을 갖고 와서 소멸시키는 거고 아무튼 1,000원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줄 거예요. 주는데 이 일정한 지배주주한테 여기에다가 얘가 80% 받은 거를 법소정의 배정 기준 이상으로 여기에다 줘야 된대요. 주식을. 그럼 얘한테 주는 것도 뭘 주는 거죠? 주식도 주고 뭣도 주죠? 현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60%라고 가정할게요. 그 이외의 주주들은 지분율이 40%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80% 이상을 주식으로 주고 그중에 일정한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얼마 이상을 줘야 된다. 얘를 딱 못 박았어요. 얘만 못 박잖아요. 그러면 얘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다 정해져 버려요. 아무튼 일정한 지배주주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니까. 주식이나 현금을 해서 얼마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60%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의 주주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를 얼마를 줄 거냐, 얘를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줘야 된대요. 일정한 기준이 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거까지 줘야 1번이에요. 다시 그 1번은 뭐라고요? 1번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합병 대가 중 80% 이상을 주식으로 주고 그중에 일정한 지배주주에게 법수정의 배정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합병 대가 중 8% 이상을 주식으로 주고 1번 요건이 두 가지예요. 엔드 그리고 일정한 지배주주에게 법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배정할 거예요. 일정 기준 이상 배정을 해야 돼요. 얘한테 얼마 줄 거냐만 딱 정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 이상을 얘한테 줘야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정해져요. 얘만 딱
주면 돼요. 얼마 주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한테 600원만 주면 되잖아요. 600원만 주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얘는 최대한 현금 여기다 다 주고, 주식을 450원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얘는 현금 여기다 안 주고, 뭘로만 주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사실 몇 퍼센트를 주식으로 줬는데요. 85%나 주식으로 줬는데, 85%를? 근데 일정한 지배주주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 중에 몇 퍼센트만 주식으로 받는 거예요. 600분의 450이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비율대로 한다면 나는 몇 퍼센트나 주식으로 줬는데 85%를 줬는데 여기에 가는 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주주가 많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거는 얘한테 줘야 될 전체 금액의 75%만 주주로 갔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얼마 이상 가야 되느냐? 내가 준 비율 있죠? 그럼 얘한테 줘야 될 금액의 그 내가 전체 준 비율, 주식으로 준 그 비율 이상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몇 퍼센트 이상을 주면 되는 겁니까? 전체 600의 85%면 얼마예요? 510원 이상을 주면 돼요. 이상을 주면 돼요. 그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80% 이상을 주식으로 주고 그리고 일정한 지배주주에게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그 일정 기준 이상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준 주식 비율 이상으로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될 금액은 600원의 85% 이상을 주면 되는 거니까 510원을 주면 되는 거죠. 뭐 510원 이상을 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500 그러면 20원 줬어? 그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얼마 이상 주면 된다고요? 600원에 85% 이거 이상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럼 현금 얼마 준 거예요? 일정한 지배주주한테 현금 얼마 준 거예요? 그렇죠. 얼마 줘야 되는 거니까 총 600원 줘야 되는 거니까 현금 80원 준 거고요. 주식은 총 얼마를 줬으니까 850원 줬으니까 얘한테 520원 줬다면 이외의 주주한테 얼마 준 거예요? 330원 준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 얼마 준 거예요? 얘한테는? 이렇게 준 거죠. 70원. 그러니까 얘 얼마 준 건지만 딱 정하면 나머지는 다 정해지는 거죠. 왜냐면 전체로 600원, 400원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1번 요건을 추정하는 거예요. 1번 요건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1번 요건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의 연속성에서의 2번은 뭐냐? 이렇게 실컷 줬더니 일정한 지배주주가 주식을 받자마자 팔아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식을 주면 일정한 지배주주가 그 주식, 받은 그 주식을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 종료일까지는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 종료일까지는 그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이게 지분의 연속성의 두 번째 요건이에요. 지분의 연속성의 요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막 무슨 포합 주식이 있고 하면 또 되게 복잡해요. 포합 주식 이렇게 나오면 이 포합 주식이 뭐냐면은 포합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만 얘기하면은 이게 합병법인이 얘를 합병하려고 하면 관심이 있잖아. 네, 관심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돈 모으면 한꺼번에 합병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면 얘 주식을 미리 조금씩 사요. 다시 말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주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시간 될 때마다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씩 주식을 계속 사. 그래가지고 이미 한 30% 이상 사놓은 거야. 그랬다가 어느 순간 야 먹자. 그래가지고 확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그때 합병할 때의 피합병법인 주식을 이미 누가 가지고 있다면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뭐라고 한다?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합병 포합 주식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병 대가를 줘야 되는데 합병 대가를 주는 금액은 결국에 누구한테 가는 거지? 근데 그 주주 중에 누가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거야. 그 주주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합병 포합 주식이 있었을 때에는 합병 포합 주식 내가 대가를 쟤한테 지급할 때 얘가 좀 총 100주를 발행했고 내가 지금 이미 몇 주를 갖고 있냐면 3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얘한테 100주의 대가를 다 주면 그러면 어차피 그 중에 30주에 대한 대가는 다시 나한테 오잖아. 그럼 내가 얘한테 얼마나 지급할까? 몇 주에 대한 것만 지급할까? 70주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는? 포합 주식이 있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비적계 합병할 때 얘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순자산의 양도 차손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는 전체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때 받는 금액은 순자산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순자산에 양도가액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합병 포합 주식이 있다면은 전체 100주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몇 주만 주는 거니까 70주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건 전체가 다 없어지는데 들어오는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몇 주에 대해서만 들어와요. 70주에 대해서만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합병 포합 주식이 있다면 자기한테 어차피 줘봤자 어차피 자기가 또 받을 거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70%의 주주들한테만 대가를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70%에 해당되는 양도가액인 거고 순자산 장부가액은 전체 장부가액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아구가 안 맞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순자산 장부가액이 예를 들면 800원이야. 근데 얘가 장부가액 없어지는 건 800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럼 앞에 순자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양도가액이 들어와가지고 순자산의 양도 차손익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가 전체 100주를 발행했는데 그게 아니라 3주를 미리 갖고 있다 보니 얼마에 대해서만 줘요 지금? 70주에 대해서만 700원을 준 거야. 그럼 얘가 받은 금액이 일단 얼마죠? 700원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맞냐 이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합병 뭐가 있다면 포합주식이 있다면 합병 포합주식에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병 포합주식의 대가를 지급 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한 걸로 봐서 그러면 70%에 700원이었다면 비율대로 지급했다면 전체 100%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죠? 1,000원.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야 되는 순자산 양도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순자산의 양도 차익은 200원으로 한다. 뭐 합병 포합주식이 있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서 있고 그다음에 요거 80% 이상 따질 때 이게 좀 복잡해요. 합병 포합주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2차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합병 포합주식이 그런 게 있구나. 합병 포합주식은 개념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이미 누구 걸 갖고 있어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주식을 뭐라고 한다? 합병 포합주식이라고 하는데 크게 합병과 관련해서 두 군데에 그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나마 지금 얘기한 하나는 이쪽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에 뭐를 계산할 때 순자산의 양도차 손익을 계산할 때는 그나마 좀 할만해. 그나마 좀 이해가 돼. 왜냐면 없어지는 건 100%가 다 없어졌는데 받는 거는 몇 퍼센트 받는 것만 여기 들어오니까 70% 받은 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안 준 거는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한테 그 돈 받아가는 걸로 보는 거죠. 안 줬더라도 준 걸로 보는 거야. 주고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실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70%한테만 주거나 100% 다 주고 70%는 이외한테 가고 30%는 나한테 오거나 결과적으로 얼마한테만 준 거니까 70%한테만 준 거니까 70%의 나머지 주자한테 준 것만 들어가지 않고 나한테도 주고 내가 또 받은 걸로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줬더라도 준 걸로 봐버려가지고 여기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전체 100% 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지분의 연속성 관련해가지고도 합병 포합 주식이 들어가는데 걔는 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걔는. 그래서 걔는 2차용이야. 그래서 합병 포합 주식은 아까 얘기한 그 정도 개념만 합병 포합 주식 말 나오면 합병 포합 주식은 어떤 거라고요? 합병법인이 합병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누구의 주식?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뭐라고 한다?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한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두 군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얘기한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고요. 약간 이해를 할 수 있게 여기는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얘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걔는 2차용 포합주식은. 아무튼 그런 게 포합주식이 어떤 건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줬더라도 자기가 다 주고 자기도 가져간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합병 포합주식이라는 게 있다. 자, 아무튼 그게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걔는 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사업의 계속성이에요. 그러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개합병이 그대로 가져오자마자 자산 다 처분해버려. 그럼 그건 적개합병이 아닌 겁니다. 적개합병 그대로 가져도 그대로 내가 영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이름만 간판만 바꾸고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래야지만 적개합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사업의 계속성은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의 종료까지는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의 종료까지는 그게 사업의 계속성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그대로 데려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직원들을 그대로 데려와야 돼요. 고용을 승계해야 됩니다. 고용을 승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용 승계는 그러면 합병은 합병 등기일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합병 등기일 현재의 직원들을 그대로 데려올 거냐. 일단 얘도 아까 주식처럼 몇 퍼센트 이상만 승계하면 고용을 승계한 걸로 보는 거냐면 80% 이상을 승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합병 등기일 현재 직원들의 80%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합병 등기하기 전에 이미 다 잘라 막. 그런 다음에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80% 이렇게 해버려도 우리 적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고용 승계는 거기 잘 보세요. 합병 등기일 언제 시점에? 1개월 전 시점. 그렇죠.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시점에 직원들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합병 등기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올 만한 거죠.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시점에
1개월 시점의 직원들의 몇 퍼센트 이상을 승계하면 돼요? 80% 이상을 고용을 승계하고요. 엔드. 승계만 하면 되지 않죠?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 한 다음에 계속 고용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합병 등기소관 사무직 종료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용승계예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에 직원들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된다. 합병 등기 시점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합병 등기일 현재의 직원의 80% 이상을 승계해서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시점의 직원들의 80% 이상을 고용을 승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고용 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그때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누구는 뺀다고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말하는 거니까 누구 빼요 보니까 임원 빠지고요. 이미 정년이 도래해가지고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정년이 곧 도래해서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도 빼고요. 보니까 또 합병 등록한 사람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하기 쉽지 않은 근로자들도 빼고요. 일용 근로자 빼고요.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빼고요. 그러니까 단기간 근로자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빠지고요. 곧 퇴직할 사람들 빠지고요. 사망했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직원들, 임원들 빠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상적인 그런 직원들, 정상적인 정규직 직원들의 80% 이상을 승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또 추가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할 건데 보니까 계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지분의 연속성에서도 2번이 그 지분을 일정한 지배주주가 받았던 그 지분을 합병등기소관 사무직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합병법인의 사업의 계속성. 사업의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승계한 자산들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업용 고정산을 막 팔아. 그러면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갖고 판단하는 거냐면 그때 승계한 자산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들이 있잖아요. 기기장치라든지 건물, 그 공장 건물이나 공토지 막 이걸 막 팔아. 사업용 고정자산을 팔아버리면 그거는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고정자산을 계속 갖고 있으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팔 수 있잖아. 왜냐면 보니까 이 자산 이거는 우리 회사의 컨셉에 맞지 않는 자산이다든지. 왜냐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회사인데 이 기기장치가 아주 매연이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는 좀 갈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로 뭐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기업 이미지에 안 맞으면 팔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거 하나 팔았더니 너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 못한 거래. 팔았으니까. 하나 팔았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다 과세해버리겠대. 우리 적격합병 요건을 쭉 해야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격합병 요건을 쭉 하느냐 안 하느냐 법인들은 굉장히 커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막 몇 천억, 막 몇백억 이러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이. 그렇게 될 거냐 나중에 조금씩 몇 억씩 계속 낼 거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데 적격합병 요건을 쭉 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 그런 컨셉이 안 맞거나 우리 회사 문화에 맞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막 적격합병 요건을 쭉 못했대.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일정한 지배주주인데 주식을 내가 받았거든요. 일정한 지배주주가 받았어요. 주식을 나는 다 줬어.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 일정한 지배주주가 걔가 망했어. 개인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얘가 뭘 갖고 있죠 지금? 그렇죠. 합병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 그럼 망하면 그 사람들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아니야 이건 적격합병 요건을 추가해야 되니까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망했는데 망하면 지금 당장 내일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간에 팔아가지고라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팔았대. 그럼 나는 큰일 났는데 무슨 합병이 아니니까 적격합병이 아니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럼 난 지금 당장 세금 다 내야 되는데 자 이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보유해야 된다. 지금 이런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보유하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팔면 이거 계속 보유했다고 그냥 계속 해줄까?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일정한 지배주가 파산났어. 일정한 지배주가 파산났어. 무슨 얘기인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망했어. 망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된 거야. 그거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줘요. 예외. 그러니까 계속 보유는 팔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외가 있어.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막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해가지고 팔면? 파산. 쉽게 그럼 내가 파산 등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판 거야. 걔는 오케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줄게. 자, 그 다음에 파산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에
5% 미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걸 해줘요. 5% 미만까지 처분하는 거는. 그런 말이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무슨 얘기인가? 부득이하게 팔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거기 지금 금방 얘기하는 게 2번 있죠. 파산 또는 뭐 해가지고. 사망하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그걸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했거나 파산했거나 이런 것들. 맨 마지막에 채무자 회생이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죽었거나 망했거나 또는 회생 절차니까 망했는데 한번 살아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아무튼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팔았잖아요. 그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 해주는 거고요. 근데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 미만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 해준다고요? 전체 주식의 몇 퍼센트 미만 처분해도 50% 미만. 그렇죠? 50% 미만까지는 괜찮아. 파산 등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파는 거랑 50% 미만 처분하는 것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줘요. 딱 50%부터는 아니야. 50% 팔면 그거는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파는 거는 다 팔아도 돼요. 그 주주는 그 일정은 다 팔아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업도 계속 해야 된다며. 사업도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를 안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용 유무용 자산을 안 팔아야 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안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팔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누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합병법인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합병법인이 지금 망했어. 합병법인이 망하게 생겼어 지금. 똑같아요.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거죠. 파산 등으로 팔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팔거나 또는 아까 똑같아요. 몇 퍼센트 미만까지 팔거나. 그렇죠. 50% 미만까지 팔거나.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둘로 나눠서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파산이란 말 나오죠.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거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상태가 안 좋아서 파는 거 나오죠. 근데 50% 미만은 어디 나오는 거야?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합병법인이 351페이지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소득하는 사업용 종료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 정확히 보면 그 자산가액은 유무형 자산과 투자자산. 이걸 다 합해서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유무형 자산과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그거에 몇 퍼센트 이상을 처분하거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5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의 요건을 추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사업의 계속성의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몇 퍼센트 미만까지 팔아도 괜찮아요? 50% 미만까지 팔면은 괜찮아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추가하는 걸로 봐주고 50% 이상을 팔게 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말이 있는 거죠.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옆 등에는 뭐가 들어가죠? 사망, 파산, 회생 절차, 채무자 회생 파산이라는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하는 거 등등등이 포함되고 몇 퍼센트 미만 처분해도 된다? 50% 미만 처분해도 된다. 여기 역시 사람은 아니니까 사망은 없고 파산 등하고 50% 미만 처분해도 된다는 거죠. 50% 이상 처분해야지만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격 합병의 요건들을 살펴봤어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지분의 연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작년에 개정됐어요. 고용승계가. 원래는 3가지 요건만 추가하면 되는 거였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개정되면서 고용승계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 더 들어온 거고 그 고용승계해야 된다고 오고 난 다음에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나올 만한데 어떻게? 그렇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되는 거냐. 합병 등기일이 아니라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시점이다. 딱 등록 쳤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합병 등기일 현재 법소중의 직원의 80% 이상을 승계. 딱 보자마자 막 웃음 나오는 거죠.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다가 나오면서 뭐 이러면서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나오면서 놀래면 안 돼. 그럼 왜 그러세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나도 놀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세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좀 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큰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막 유보 마이너스 유보도 있고요. 사례 4번 봐보세요. 357페이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예요? 지금 막 보니까 사례 지금 4번에 문제가 나오고 해답이 막 꽉 찼죠? 2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요 정도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요 문제 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대한 문제는 사례 4번으로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자, 흡수는 사례 4번입니다. 제19기 사업연도 초에 주가 소멸을 흡수합병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소멸의 자료, 소멸의 이제 피합병법인이죠. 피합병법인이 소멸이 합병일 직전에 재무상태표가 쫙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자산이 장부가액이 총 얼마예요? 18억. 부채가 9억. 순자산의 북상의 장부가액은 9억. 18억에서 9억 빼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니까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액 1,000만 원 유보잔액, 기기장치에 대한 상각부인액 2,000만 원 유보잔액, 그리고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잔액 600만 원. 그럼 지금 유보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순액으로 얼마 있어요? 지금 합병 시점에 1,000만 원, 2,000만 원 유보잔액이고 6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잔액이니까 순액으로 2,400만 원의 유보잔액이 있는 거네. 그러면 합병 시에 북상의 장부가액은 얼마? 9억. 합병 직전에 택상의 장부가액은 얼마? 거기다 얼마 더 유보잔액을 더하면 되죠. 유보잔액만큼 세법상의 자산이 더 큰 거니까 9억 2,400. 북상의 장부가액은 9억, 택상의 장부가액은 거기다 유보잔액 더하면 되는 거니까 9억 2,400. 그리고 소멸의 주식이 한 주당 액면가액은 얼마? 5,000원. 그러면 총 지금 몇 주가 발행된 거예요? 자본금이 얼마니까 액면가액 자본금이 총 얼마예요? 4억. 액면가액이 5,000원. 그럼 몇 주? 8만 주. 그렇죠. 옆에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8만 주. 8만 주 발행, 소멸은. 자, 근데 흡수는 소멸의 자산 부채를 뭘로 승계했다고요? 그럼 거기 적혀 있는 금액들이 흡수의 회계 처리에 거기 적혀 있는 모든 자산 부채들은 다 뭐예요? 다 시가. 그 금액이 시가 지금 다 시가로 이렇게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흡수는 소멸의 주식 한 주당 0.5주의 소멸의 주식이 총 몇 주였는데. 근데 한 주당 몇 주를 줬다고요? 0.5주. 그러면 총 발행 주식은 몇 주? 4만 주. 그리고 합병일 현재 흡수의 주당 시가는 주당 25,000원. 4만 주 곱하기 25,000원 하니까 총 얼마? 4만 주 곱하기 25,000원 총 얼마? 10억. 주당 액면가액은? 그죠? 거기 분계 보세요. 거기 분계 보시면 자본금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4만 주 곱하기 7,500원이니까 얼마? 3억. 전체 시가는 10억이니까 주발초가 얼마로 적혀 있는 거야? 7억. 지금 거기 분계 보시면 내가 준 게 액면가액이 주당 7,500원인데 몇 주 발행된 거니까 4만 주. 그러니까 총 자본금은 얼마? 4만 주 곱하기 7,500원에서 3억. 전체 시가가 얼마니까? 10억이니까 3억 뺀 나머지 7억이 주발초로 돼 있는 거잖아요. 순자산의 시가는 얼마야? 거기 시가 한번 다 더해볼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8억, 2억 5천, 7억 2천. 자산의 시가만 하면 얼마? 전부 다 합하면은 19억 7천? 근데 부채는 얼마니까? 9억이니까. 그러면은 순자산의 시가는 19억 7천에서 9억 빼니까 10억 7천?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줬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얼마 줬어요? 10억. 어렵네요. 지금 얘기하는. 자, 보세요. 자산이 10억 7천, 부채가 9억. 순자산의 시가는 얼마? 10억 7천. 근데 아까 주식 얼마치 발행했죠? 시가로 10억. 그러면 지금 10억 7천 들어오는데 10억 줬으니까 7천만 원 이익 났네. 그래서 그걸 장부에는 영가매수 차익으로 얼마 잡은 거예요? 7천만 원. 지금 장부상의 분계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지금? 지금 그렇게 됐어요. 3번하고 4번은 일단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3, 4번은 넘어가고요. 지금 거기까지 보고 넘겨보세요. 요구사항을 보니까 요구사항 1번은 비적격 합병일 때의 주계 소멸액, 즉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 양도차손익을 계산하라는 얘기고, 가로 2번은 주계 흡수의 19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종을 하래요. 단 주어진 자료화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라.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적격 합병일 때 하래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 4번에 할 수 있어요. 막 쫄면 안 돼요. 그래. 먼저 첫 번째 무슨 합병이요? 자, 비적격 합병일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일 때 먼저 주식회사 뭐해? 주계 소멸의 순자산 양도차손익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얼마 받았어요? 순자산 양도가 얼마? 10억. 얼마? 10억. 빼기 뭐 빼면 돼요? 순자산의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은 일단 북상의 장부가액은 얼마였고요? 9억이고 유보잔액도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유보잔액이 얼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의 순자산의 지금 장부가액은 9억 2,400. 그러면 주계 소멸의 순자산의 양도차손익은 10억에서 9억 2,400 빼는 거니까 얼마? 7,600만 원이 순자산 양도 차익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주계사
흡수에 세모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세모 조정하는데 첫 번째 합병시. 합병 언제 해서 1월 1일 날 합병시 세모 조정. 합병시에 장부상의 분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합병시에 세모 조정하려면 합병시에 택상에 분계만 할 줄 알면 되네. 근데 택상 분계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비적계 합병은 회계랑 똑같이 뭘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다 시가로. 그럼 여기다가는 지금 단위 100만 원으로 할게요. 현금 얼마? 5천만 원. 재고자산 얼마? 5천만 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 1억. 그 다음에 건물 똑같잖아요. 지금 건물 8억. 그 다음에 기계 2억 5천. 토지 얼마? 7억 2천. 그 똑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부채 얼마? 9억. 자본금 얼마? 3억. 사실이잖아요. 액면가액은 3억. 시가 10억이니까 주발초 얼마? 7억 하고 얼마 지금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총 10억 7천인데 10억 준 거니까 7천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병매수차? 합병매수차익은 회계학에서는 다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걔를 5년간 균등분할해가지고 입금을 할 거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을 일단은 뭘로 잡아요? 임시계정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뜨는 임시계정이니까 임시 부채로 얼마 잡아요. 그러면 세모조정은 합병시 세모조정 바로 뜨네. 나머지 다 똑같잖아. 이쪽이 장부에는 수익인데 세법은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임시 부채가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이익.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합병매수차 이익 7천만 원. 답은 정확히 적어야 되겠죠? 7천만 원. 소득처분은 임시부채 계정이니까 임시부채 성격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할까요? 두 번째는 요거 1년 지났잖아. 1월 1일 합병했으니 1월 1일 날 합병했잖아요. 초에 1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균등분할 해가지고 입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부에는 분개할 필요 없고 장부에는 이미 다 수익으로 돼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거 중에 5분의 1만큼 없어지면서 입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31일 날 합병 매수 차익을 입금으로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해서 두 번째 바로 그냥 하면 되죠. 입금 산입 합병 매수 차익의 5분의 1만 금산입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1,400만 원 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로 뜨는 거잖아요. 무슨 합병일 때 지금 이게 바로 돼요. 비적계 합병일 때 바로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12월 31일 날 건물하고 계장처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어요. 감가상각비 계산했으니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야 되거든. 우리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해볼게요. 이제 먼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에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거 회사 계산 가산비가 얼마 있어요? 거기 보니까 357페이지에 357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1억 2천만 원. 그죠? 세법상의 상각범위액은 비적계 합병은 새롭게 취득한 거니까 새롭게 건물을 얼마에 취득한 거죠? 지금 8억에 새롭게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8억이 새로운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요. 건물이니까 무슨 법?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내용 보니까 초면로부터 양수한 건물과 기장치에 대한 흡수의 기준 내용수는 각각 20년과 10년이고 모두 뭘로 신고했다고요? 정액법으로 아무튼 흡수는 신고했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부담 최소를 가정하라고 했거든요. 기준 내용수는 20년인데 그러면 세부담 최소를 가정하라는 얘기는 최대한 짧은 내용수 적용할 수 있으면 짧은 내용수 신고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부담 최소를 가정했으니까 신고 안 했단 말 없잖아요. 최소 가정해가지고 신고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에 이게 또 이제 감가상각 시분 계산에 또 연결되는데 정액법이니까 취득가액만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은? 8억 여기까지 되죠. 곱하기 자, 1월 1일 날 했으니까 월수고를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선택한 내용수는 몇 년을 선택할 거냐? 기준 내용수가 몇 년이라고 지금 건물이? 20년. 상각법액 계산할 때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내용수 선택하는 게. 몇 년 선택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세부담 최소한데 이런 얘기 했었는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으로서 취득한 회사의 기준 내용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이라면 무슨 내용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수정 내용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수정 내용수는 기준 내용수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렇죠. 기준 내용수의 50%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 내용수 안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기준 내용수의 50%를 곱한 이 내용 연수가 소수점이라면 없는 걸로 해라. 얘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 내용수가 만약에 5년이라면 50% 하면 2.5부터 5년이잖아요. 근데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선택한 내용수가 소수점이 있으면 없는 걸로 하는 거 1년 미만 없는 걸로 해요. 몇 년부터? 2년부터 5년 안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무슨 내용수라고 한다고요? 수정 내용수라고 하는 건데 이때 중고자산은 합병도 당연한 거죠. 법인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요건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취득하는 나의 기준 내용수가 몇 년인데? 20년. 그럼 제가 몇 년 이상 사용했다면? 10년 이상 사용한 거라면 그러면 무슨 내용수에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수정 내용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피합병법에는 건물을 몇 년간 썼다고요? 10년간 사용했다고 나와 있나요? 나의 기준 내용수가 몇 년인데? 20년. 그럼 50% 이상 경과한 거 맞네요. 그러면 무슨 내용수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수정 내용수에 적용이 가능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세부담 최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 내용수가 20년이면 몇 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무슨 내용 연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까? (1월 1일이니까) 월수고리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8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가격상 할 때 상가범액이 얼마 나오는 거니까? 상가범액이 8천만 원. 그러면 가격상을 시분 계산할 때 세무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금, 불산입, 건물에 대한 상가 부인액 4천만 원. 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계장치에 대해서 회사 계산 가산비는 얼마냐면 4,500만 원. 자, 상가범위액은 역시 마찬가지죠? 신고한 상가법은 정액법으로 했다고 그랬고요. 기준 내용수가 몇 년입니까? 지금 기계장치 몇 년입니까? 10년. 그럼 상대방이 또 역시 몇 년 이상 사용했다면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역시 또 무슨 내용수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수정 내용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가액. 자, 새롭게 취득한 거니까 취득가액 얼마로부터 시작하고요? 2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몇 분의 몇? 5분의 1로 하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됐어요? 뭐가 떴어요? 지금 부족액이 떴는데 그러면 과거에서 넘은 유보잔액이 있다면 추인하면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유보잔액 있어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유보잔액이 다 어떻게 됐냐면 추인된 거야. 언제 추인시켰지? 유보잔액이 언제 추인됐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1,000만 원과 2,000만 원 유보잔액과 6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있어가지고 순액으로 2,400만 원 유보가 있었잖아요. 그 유보를 얘는 양도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되죠? 줄죠 지금. 얘가 커지니까 양도 차익이 더 줄죠. 즉 뭐가 되는 송금? 산입되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플러스 유보는 여기 들어오면은 그만큼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소득이 줄고요. 마이너스가 돌아와 버리면 마이너스가 소득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보잔액이나 마이너스 부잔액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추인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 들어오는 순간 추인됐어. 그럼 유보나 마이너스 부잔액은 비적계약병일 때는 피합병법 쪽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는 유보나 마이너스 부잔액이 넘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떴을 때 전개에서 유보된 유보잔액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할 게 없는 거죠. 이게 비적계약병일 때의 과세 문제예요.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무슨 내용연수를 적용한 겁니까? 그렇죠. 요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적격합병으로 갑니다. 자, 적격합병이었을 때 첫 번째 주식회사 소멸에 뭘 계산하는 거죠? 순자산, 양도차 손익을 계산합니다. 무조건 얼마를 줬더니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같은 금액으로 봐가지고요. 순자산의 양도차익을 뭘로 가정해버려요? 빵으로 가정해버리는 거야. 빵. 가정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회사, 이제 주식회사 흡수에 지금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먼저 첫 번째 합병시 세무조정이 들어갑니다. 합병시 세무조정은 장부상 회계처리 지금 나와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텍스상의 회계처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피합병법인의 북상 금액을 그대로 갖고 오고요.
혹시나 유보나 마이너스 변액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나의 또 다른 유보들이 있으니까 기초울표 얘도 그대로 기초울표로 가져오고 부상금액도 그대로 갖고 와요. 유보는 유보대로 울표로 갖고 왔을 거고요. 회계처리는 뭐를 그대로 갖고 와요? 장부가액 그대로 갖고 와요. 그대로. 자,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옵니다. 현금 얼마? 장부가 얼마? 5천. 자, 재고자산 얼마? 얼마? 5천. 금자산 얼마? 장부가액 그대로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부터 다르죠. 건물 얼마? 아니, 강상 누계액은 고려 안 해요? 자, 막 갖고 와요, 그냥. 장부가액으로 갖고 오라면서요. 북상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15억에서 8억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있는 거죠, 지금? 7억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얼마 있어요? 장부가액으로? 2억 6천.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얼마 있어요? 6억 4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고, 부채 얼마? 9억. 여기에 이제 이거 다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내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사실이죠. 얼마입니까? 3억. 4만 주 발행하면서 액면가액이 7,500원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갖고 오면서 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얘를 자본 가져오면서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 주발초를 7억으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대차가 안 맞아서 손익이 발생하는데 그냥 그대로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발초를 어떻게 한다고요? 끼워넣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발초를 그대로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끼워 넣기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6억 들어오면 돼요, 6억. 주발초가 이렇게 끼워 넣는 금액으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끼워 넣는 금액으로. 되셨어요, 지금 여기? 그럼 여기 끼워 넣는 금액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장부가액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죠. 얘네들 시가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은 시가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증액돼야죠. 시가가 얼마니까? 8억. 그러면 건물 얼마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1억을 증액하면서 그러면 건물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입금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입금을 하지 않고 임시 자산부채 계정 뭘로 잡는다고요?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뭐가 될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건물이 없어지면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입금. 건물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이 없어지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되는 자산이 없어질 때 얘가 이제 같이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오른쪽이 비니까 입금이 들어오는 거죠. 왼쪽엔 뭐가 들어오는 거고요? 송금이 들어오는 거고 얘는 오른쪽이 이제 없어지면서 오른쪽이 빈칸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입금.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입금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이걸로 잡아놨다가 얘와 관련된 거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면 이 1억이 조금씩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율만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장치는 오히려 늘어요, 줄었어요? 기장치 줄었잖아. 그럼 기장치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은 왼쪽이 뜨는 거네요, 지금. 그럼 이 얘기는 2억 6천에서 2억 5천으로 줄었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송금. 근데 순액으로 얘는 조금씩 송금되고 얘는 조금 입금되는데 순액으로는 뭐가 더 커요? 어차피 입금되는 금액이 더 크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기장치가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게 지금 기장치니까 기장치라는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손금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자산 조정 계정은 조금씩 뭐가 되는 거고요? 입금. 이쪽에 있는 자산 조정 계정은 조금씩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6억 4천에서 7억 2천 토지는 더 커졌으니까 토지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은 오른쪽에 뜨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뜨는 자산 조정 계정은 조금씩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는 거니까 처분 과정을 통해서 토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조금씩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금. 나중에 다 처분하면 다 입금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자산 조정 계정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입금. 왼쪽에 뜬 자산 조정 계정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손금이 되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 해볼까요? 그러면 세무조정 해주세요. 장부상 분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산은 어차피 시가로 맞춰준 거고 장부에는 시가로 돼 있으니까 자산은 차이가 있어 없어? 자산은 다 없겠죠. 건물이 이거 해서 얼마 된 거 8억. 기계는 이렇게 해서 2억 5천. 토지는 7억 2천. 자산 차이 없죠. 부채 차이 없고 자본 차이 없는데 주발초가 장부는 얼마인데? 7억. 근데 세법은 끼워넣기로 들어가 보니까 얼마 들어왔어요? 6억. 그렇죠? 그럼 오른쪽에 부채로 생각하고 세법상 부채가 더 작아졌네요. 부채가 작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주발초에 대한 차이 얼마? 소득처분은 자본의 구성력이니까 기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장부에는 주발초 차이 말고 수익으로 떠 있는데 어차피 IS 계정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장부에 수익돼 있잖아요. 원가매수채. 수익 볼 필요 없고. 그렇죠? 주발초 차이 한 다음에 장부에는 없었던
뭐를 만들어주면 되죠? 자산 조정 계정을 자산별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자산 조정 계정 만들어주는 거니까 오른쪽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돼요. 입금, 불산입, 자산 조정 계정 뭐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 얼마? 1억.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6억. 자, 왼쪽에 자산 조정 계정이니까 그만큼 송금 불산입에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자산 조정 계정 뭐에 대한 거? 기회장치에 대한 거 얼마? 1,000만 원. 소득 처분은 6억. 응?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오른쪽에 자산 조정 계정은 입금 불산입 토지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 얼마입니까? 8,000만 원. 소득 처분은 이렇게 세무정이 뜨면 된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산이 없어지는 거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실현시키는 거죠. 없어지는 얘는 뭘로 실현되고요? 입금으로. 얘는 뭘로 실현되고요? 없어지는 비율만큼 송금으로. 얘는 없어지는 비율만큼 입금으로.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산 조정 계정 실현시키는 걸 해볼 건데요.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사회출 같은 게 없다면 지금 사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병에서 차손이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합병에서 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가치도 없는데 더 준 금액은 사회출이 되는 건데 걔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합병에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짚고 가볼게요. 우리가 비적격합병이거나 적격합병이거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간단한 사례에서 둘 다 결과적으로 얼마가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000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까 시간에 결과적으로는 1,000원이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비적격합병일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과세가 되는 금액인 거죠? 비적격합병일 때 주계 소멸의 양도차손익 얼마? 그죠? 그 다음에 합병은 결국엔 임시부채 요거는 7천만 원 5년 동안 균등분할해서 입금이 되는 거니까 5년 동안 얘가 어차피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피합병법인 얼마? 7,600. 합병법인 얼마? 결국에는 7,000. 그렇죠. 7천만 원을 5년 동안 균등분할해서 입금을 할 거니까 아무튼 입금이 되는 전체 금액은 얼마? 7,000. 자, 그러면 비적격합병일 때의 주계 소멸과 흡수에 과세가 되는 금액 합계 금액은 얼마? 1억 4,600. 맞아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 적격합병일 때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적격합병일 때는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냐? 적격합병일 때는 자, 얘는 언젠가는 뭐가 되죠? 언젠가는 입금. 자, 얘는 언젠가는 뭐가 되죠? 왜냐면 자산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송금, 얘는 입금. 자, 그러면 입금 얼마? 1억 8천에 송금 얼마? 그러면 적격합병일 때는 언젠가는 과세가 되는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억 8천에서 1,000만 빼니까 얼마? 1억? 뭐가 안 맞는데? 뭐가 딱 아구가 맞아야 뭐 이해가 되는데 아까는 얘기한 거랑 왜 다른 거예요?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딱 차이나는 금액 1억 4,600과 1억 7천이니까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게요? 2,400 아까 어디서 봤던 숫자인데. 그렇죠. 2,400이 뭐랑 같죠? 자, 적격합병은 유보를 그대로 어떻게 하지? 그대로? 2,400을 그대로? 승계. 그대로 갖고 온잖아. 그러면 유보잔액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유보잔액은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요? 유보니까 언젠가는 뭐가 돼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얘는 이걸로 1억 7천에 뭐를 승계했기 때문에 유보를 2,400만 원 승계했기 때문에 유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보 승계한 금액은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과세되는 금액의 전체 합계 금액은 1억 7천에서 2,400만큼 얘가 추인될 거기 때문에 송금산입으로 걔를 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같단 말이에요. 비적격 합병일 때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이나 적격 합병일 때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숫자가 복잡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언젠가는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같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게 없다면, 사회출이 없다면 그 금액은 같아야 돼요. 다르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잘못한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해되는 눈빛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이해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을 거고요.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볼 거냐면 이거를 얘네들에 대해서 건물이나 기양자 토지가 없어지는 비율만큼 뭐 해야 되는 거지? 얘를 추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건물하고 기양지는 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순서가 어떻게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 좀 좁아가지고 줄 옮길 건데요.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기장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토지는 할 게 없어요. 지금 잘 보면 토지는 처분했단 말이 없거든. 안 팔았으니까 얘가 실현되지 않죠.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 시분계산도 할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좀 보시면 되냐면 건물과 기장치에 대해서만 좀 보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순서를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먼저 하면 세법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을 알게 되죠. 세법상 강사비를 알게 되니까, 그럼 세법상 강사 비율만큼 얘를 추인을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기 전에 장부상 감가상각비의 비율만큼으로 얘를 먼저 추인을 먼저 하고 실현시키고 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거냐,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좀 공부를 한 게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다면, 법인세 공부한 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심화과정 수업을 들어야지만 이해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를 먼저 실현시켜요. 뭐부터 하는 거냐면 자산 조정 계정에 사후관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 또 어려워요. 여기가 좀 제가 볼 땐 그래서 1차 때에는 요 순서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 자체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이때 여기는 상각 범위액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할 때 상각 범위액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이 계산하는 거는 2차용이에요. 2차용. 1차 때에는 감가상각은 얼마라고 가정한다, 아니면 감가상각은 상각 범위액 내의 금액으로 가정한다 해가지고 얘는 세무조가 안 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상각 범위액을 주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건물에 대한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데, 감가상각 시분 계산 자체는 약간 2차용인데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볼게요.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건물의 자산 조정 계정을 사후관리합니다. 자, 지금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계정은 1억이죠.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감가상각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시키면 실현시킨 금액만큼 입금 산입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은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총 자산 조정 계정이 얼마인데요? 건물에 대한 게 1억 곱하기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을 아직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기 전이니까 북상의 금액으로, 북상의 비율로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시분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을 몰라요. 그냥 북상의 비율로 하는 거예요. 자, 북상의 금액은 얼마? 장부상 건물의 금액 얼마에 승계했어요 지금 합병법인이? 응? 그렇죠. 8억이죠. 아니, 지금 합병법인의 분계를 보세요 지금. 장부상 세법이 아니라 북을 보라고요. 합병법인이 북상 얼마를 갖고 왔어? 얼마로? 8억이잖아요 8억. 지금 북상의 금액으로 한다니까요. 아직 뭐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 시분 계산 안 했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합병법인의 북상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합병법인이 북상으로는 건물을 얼마로 갖고 왔으니까 8억에 갖고 왔잖아요 지금. 응? 그쵸? 그 중에 장부상 감가상각비 얼마 계산했다고 했어요 아까? 얼마? 1억 2천. 그러니까 북상의 금액분에 그 중에 장부에 얼마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느냐, 이게 북상의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이잖아요 지금. 아직 뭐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법상의 비율대로 지금 이 자산 조정 계정을 추인하는 게 아니라 북상의 금액으로만 추인하는 거예요. 아직 텍스상 금액을 모르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1억이고 그거를 북상의 금액으로 지금 없어지는 비율로 계산하면 북상의 취득가액분에 북상의 장부에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1억에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5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1,500만 원만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현시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그죠? 자산, 조정 계정, 뭐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1억 중에 얼마를? 1,500만 원만큼 입금을 산입하고 유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시부인 계산 하려면
회사 계산 강사합병 상각 범위액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상각 범위액을 1차 때는 알려줄 거예요. 2차 때는 당연히 이것도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1차 때는 상각 범위액이 주어집니다. 이게 1차 때는 1차 시험 때는 상각 범위액 줘요.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2차생들은 잘 못 풀어.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상각 범위액을 얼마라고 가정할 거라면 상각 범위액을 1억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상각 범위액을 1억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가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예요. 자, 회사 계산 가가상각비는 얼마로 할 거냐? 장부에 얼마를 가가상각비로 계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1억 2천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이거 가정한 거예요. 지금 1억이라고. 자, 이게 1억 2천인데요. 1억 2천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산조정 사후 관리하게 되면 잘 보세요. 자산조정 계정 중에 북상의 취득가액 중에 북상의 가가상각비를 계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그 비율만큼 추인한다. 추인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예하고 예를 자리를 바꿔서 해석을 하면 결과는 똑같죠. 예하고 예하고 자리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중에서 곱하기 8억 중에 그 중에 자산 조정 계정. 다시 말하면 8억은 북상의 금액이고요. 택상으로는 얼마로 갖고 왔다가 7억으로 가져왔다가 1억을 증액시키면서 자산 조정 계정이 됐죠.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1억만큼이 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에 대한 차감 계정이 생긴 거예요. 임시 계정이. 건물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그러면 택상으로는 결국에는 7억인데 1억 늘어나고 1억의 차감 계정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에는 7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상으로는 8억이 아니라 얼마란 얘기죠? 7억. 1억이 감액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가가상각비 중에서 장부상의 취득가액 중에 자산 조정이 차지하는 금액인 1,500만 원만 금액은 똑같죠? 만큼은 이미 입금산입 또는 송금 불사입. 입금산입이랑 송금 불사입이 같은 거니까 송금 불사입 된 거야. 그래서 회사 계산 가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이 금액만큼은 자산 조정 계정이 추인되면서 동시에 그 얘기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미 송금 불사입 된 거니까 걔를 뺀 나머지 금액만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가지고 시부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화과정 세무회계 수업을 듣게 되면 회계사 수업은 이미 지금 했으니까 그걸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심화과정을 들었으니까 이게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세무사는 곧 들어갈 거니까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를 법인세 들어가가지고 엄청 많이 다루거든요. 심화과정에서는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파트를 지나갔기 때문에 심화과정을 들으면 자산 감액분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고요. 아무튼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부인된 거예요. 송금 불사입 때. 입금산이면 송금 불사입 같은 거니까 얘는 이미 부인된 거니까 1억 2천 중에서 1,500만 원은 이미 부인된 거야. 그럼 이미 부인된 걸 뺀 나머지 금액만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가지고 시인할 건지 부인할 건지를 따진다는 거죠. 얘를 뺐는데도 얼마죠? 1억 500. 1억 500. 근데 상각 범위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1억. 그럼 얼마만큼 더 송금불사입 하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여기서 송금불사입 된 거고 500만 원 여기에서 또 송금불사입 되는 거예요. 송금불사입 상각 부인액 500만 원 유보. 그 다음에 기기장치에 대한 것도 빨리 볼게요. 자, 뭐부터 한다고요? 자산 조정 계정에 대한 사후 관리부터 먼저 합니다. 자, 얘는 자산 조정 계정이 얼마인데요 지금? 1,000만 원. 얘는 실현되면 송금 산입되는 거잖아요. 응? 1,000만 원 중에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북상의 취득가액은 얼마였었죠? 이 5천만 원 중에 북상의 지금 가가상각비가 얼마라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곱하기 2억 5천 원 중에 4,500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180만 원만큼 실현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자산 조정 계정, 기계장치에 대한 거 얼마? 180만 원하고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데 자, 회사 계산 가사 빼고 상각 범위액인데 이게 상각 범위액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상각 범위액이 얼마라고 가정할 거냐면 상각 범위액이 8,764만 원이래요. 이거 이제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이거 직접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정치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여기 아까 저 개념으로 똑같이 가는 거죠. 북상으로는 얼마였어, 지금? 4,500만 원인데 얘는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한다면 자산 감액분에 해당되는 얼마냐? 180만 원은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하는 거래. 그러면 그 송금 산입하면서 그 금액을 회사계산강사비에 더 더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되면 직부인 된 거니까 뺀다고 그랬죠? 반대로 송금 산입 저쪽에서 자산중개정에서 사후 관리하면서 송금 산입되면 걔를 회사가 계산한 강사비로 또 봐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4,500에다가 180 송금 산입한 거지 합해가지고 회사 계산 강사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4,680으로 놓고 상각 범위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는 또 더해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정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게 돼요. 회계사는 이미 심화반 했으니까 다 알 거예요. 자, 아무튼 뭐가 떴으면 시인 부족액이 떴죠 지금, 그죠? 자, 시인 부족액이 좀 뜬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좋아요. 그냥 실제 1차 할 때는 얘도 얼마인지 알려줄 거예요. 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이 떴으면 문제는 시인 부족액이 떴으면은 전개수 유발된 상각분의 유보잔액이 있다면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피합병문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기장치에 대한 유보를 얼마를 승계했습니까? 기장치 유보가 얼마 있었어요? 아까 2천만 원. 자산별로 승계하는 거니까. 기장치에 대한 유보가 2천만 원 있는데 시인 부족액이 2천보다 훨씬 크니까 2천만 원 넘어온 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 산입. 그렇죠. 정기 상각 부인액 기장치에 대해서 넘어온 거 얼마를 추인하면 돼요? 2천만 원을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건 잘 모르겠더라도 여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저쪽 뒷얘기는 가정치가 막 주어질 거예요. 1차 때는 여기까지. 그래서 비적격합병일 때의 피합병범인과 합병범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금액과 적격합병일 때의 피합병범인과 합병범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금액은 결과적으로는 같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사실은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래도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는데 그 아까 이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게 과세된 금액은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주 있죠. 아까 우리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까지가 합병의 당사자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왜냐면 피합병법인 주주도 뭔가 대가를 받고서 갖고 있는 주식이 소멸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의제배당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시면은 362페이지에 사례 5번이 있거든요. 사례 5번이 있는데 그 사례 5번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례 5번으로. 잠깐 쉬었다가 그거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363페이지에 합병차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약간 2차용이에요. 얘네들은 약간 2차용이어서 이건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그 사례 6번으로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례 5번과 사례 6번. 사례 5번은 무조건 할 거고요. 사례 6번은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할 거고 분할은 합병을 이해했다면 분할은 금방 끝납니다. 한 10분 투자하면 분할은 바로 끝나요. 분할은 바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합병과 분할의 기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면 돼요. 그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관건은 지금 사례 6번을 푸느냐 마느냐. 이게 잘못하면 이것만 1시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례 6번을 푸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보고 사례 5번을 해본 다음에 시간을 좀 봐가지고 사례 6번을 한번 뭐 건들 수 있으면 건드려 보고요. 시간이 되면 건드려 보고 만약에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사례 6번을 못 건드리고 나머지 뒤로 간다면 사례 6번에 대한 거는 따로 올려놓을게요. 따로 올려 한 30분, 40분 해가지고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 따로 올려놔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오늘 막 12시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사례 5번 하고 상황을 봐가지고 사례 6번 잠깐 보고 분할은 금방 끝나요. 분할은 금방 끝나. 끝나고 기타 문제 몇 가지 좀 다룰 게 있어요. 이론용 문제 다룰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례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